박사과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시험은 단지 시험일 뿐이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60점이 합격인데 80점 맞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기반 공부 방법 말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공부 팁이 있을까요? 시험 보겠다는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기반 공부 방법 말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공부 팁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만 시험에 응시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여태껏 준비한 만큼만 가서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예 시험을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준비를 한 만큼만 가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또 나에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한번 시험 보겠다는 결정을 한 다음부터는 연속해서 그 시험을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내가 가다가 잘 아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인 거고, 다음에 봤는데 잘 아는 문제가 안 나오면 불합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시험을 퐁당퐁당 보면 내가 잘 아는 문제가 나올 때는 시험을 못 보는 거고, 또 잘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는 또 시험 못 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필연으로 만들어 가려면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나한테 행운이 돼서 잘하는 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고, 그때 합격이라는 걸, 저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비록 뭐 점수는 42점이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또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님처럼 이렇게 꾸준히 도전해보고 시험을 보는 것이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기술사를 취득하시고 또 얼마 뒤에 폐기물 처리 기술사를 합격하시게 된 걸까요? 제가 2004년도에 대기관리기술사를 합격하고 2년 뒤에 이제 폐기물 처리 기술사를 합격을 했는데요. 그 대기관리기술사 때는 그때는 한 1년 넘게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술사 제도라는 거, 기술사의 어떤 합격의 노하우라는 걸 잘 몰랐을 때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하지만 폐기물 처리 기술사를 합격할 때는 일단 기술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이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양스러운 게 제가 석사 박사 때 주로 공부했던 부분이 소각이라는 부분이죠. 소각장, 우리 폐기물 나오면 태우는 그런 시설인데, 그 소각이라는 이론이 대기관리기술사에도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 기술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들도 있어서 비교적 그 대기관리기술사보다 한 3분의 1 정도의 노력으로 폐기물 처리 기술사는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합격하게 되면 어떤 진로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도 취직을 해서 실무 경험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보다 쉽게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자격증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경험을 쌓아서, 그러니까 좀 내실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합격해도 노펌에 취업해서 그 실무 경험을 쌓는 것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사님은 그럼 취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기술사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SK건설이라는 건설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보통 저희가 1997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2007년도에 들어갔으면 한 10년 정도 제 대학 동기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대학 동기들은 돈을 벌었고 저는 돈을 쓰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10년 정도 뒤처졌기 때문에 바로 뭐 신입사원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좀 이렇게 특채 개념으로 이제 과장 1호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됐는데, 사실 그때도 좀 그런 게, 사실은 외국 박사는 바로
대학 과장 1호봉을 줬거든요, 그때는. 근데 국내 박사는 대리 말호봉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뭐냐고. 나는 박사도 있지만 기술사도 있다. 그래서 대리 말호봉이면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과장 1호봉을 받고 SK건설을 가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하다가 삼성 에버랜드로 이직을 했고, 그 삼성 에버랜드가 그 당시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면서 결국은 이제 삼성물산의 이름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 이력도 정말 화려하시네요. 이렇게 기술사 자격증이 2개나 있으니까 회사에서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 처리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기업에서 사실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을 높게 받거나 아니면 뭐 직급을 빨리 진급을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기술사를 따면 건설사 같은 경우,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도 물론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그 당시 50만 원 정도 더 수당을 받았어요. 근데 건설사보다는 사실 기술사들이 더 많이 가는 곳이 설계사들,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는 한 50만 원 이상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진급 같은 경우도 저희 건설사에서는 일단 들어온 이상 뭐 크게 혜택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뭐 플러스 점수는 있겠지만, 이에 반해서 설계사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승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회사마다 특정 공정 설비를 가동하려면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몇 분씩 사내에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환경 관련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그런 기사 자격증이나 기술사 자격증이 필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기술사들을 채용하기에는 사실 비용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업체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 회사들 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적으로 기술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기술사를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2달이든 석 달이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기술사를 취득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 후배도 그런 케이스로 해서 대기관리 기술사를 취득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사 소속이 아니신 걸로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쯤 퇴사하신 건가요? 저는 45세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삼성물산이면 정말 좋은 회사인데 한창인 45살에 퇴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가서 이제 근무를 주로 했던 게 이제 기술 영업이나 사업 개발 쪽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해야 돼요.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환경 플랜트 같은 것도 수주를 해야 되는데, 환경 플랜트 뭐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발전 플랜트라는 게 있어요. 발전소. 우리가 화력 발전소, 전기를 만드는 그런 플랜트가 있고, 또 이제 화공 플랜트라고 해서 정유, 석유를 만드는 그런 플랜트가 있는데, 사실 그 환경 플랜트는 뭐 소각장이고 매립장이고 하니까 사실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규모인데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런 처럼 또 비용은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수주 금액은 높지 않은데 민원은 많은 게 환경 플랜트였고, 근데 이에 반해서 발전 플랜트나 화공 플랜트는 규모가 되게 커요. 6천억, 7천억, 많게는 1조 원짜리거든. 하나 플랜트를 수주하면. 근데 민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오는 당연히 환경 쪽보다는 발전이나 이런 화공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그전에는 더 심했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자꾸 제가 외소해지는 느낌이 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길 원하지만 사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결심할 당시에 두렵지는 않으셨을까요? 네, 저도 많이 두려웠고요. 되게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많은 책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